내 나이 30에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미혼이었으나 남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다. 현역으로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수입이 꽤나 높았기에 손해배상금도 꽤나 많이 나왔다. 그건 남매끼리 반으로 나눴지만 집은 내가 동생에게 시세의 절반만큼 현금으로 주고 가졌다. 부모님이 방이 2개 딸린 집으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도 했고 남동생은 가족들이 있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명보험금도 꽤 많이 나왔고 그것도 반으로 나눠 남동생에게 수억을 건넸다. 수억이면 거의 생애소득에 가까울 텐데 어떻게 쓰려나 싶었는데 올케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야 당장 수준의 돈이 있어도 계속 쓰면 당연히 돈은 줄어들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일단 연락은 해봤는데 동생네 회사는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일은 일대로 시키고 너무 박봉이라서 그랬다고 한다. 뭐 금전적인 여유도 생겼고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한 회사라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천천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거니 했다. 게다가 일을 그만둬도 평생 무직으로 살 것도 아닐 테고 동생이 아직 일을 계속한다면 집도 살 수 있을 테니 사치만 안 부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 나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대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 내게는 이미 부모님이 없기도 하니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뒤 그의 부모님들과 소소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남편은 만난 적도 없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달 함께 성묘를 가질 정도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시부모님들도 남편의 성격과 닮아 매우 온화하신 분들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내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때에 남편 회사에서 정급 명령이 떨어졌다. 함께 가야 할지 혼자만 가야 할지 남편은 고민했지만 나는 당연히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했다. 당시 상속했던 집은 시세가 떨어져 그냥 가지고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이쪽 동네가 붐이라서 지금이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물건을 내놓았는데 바로 팔려나가 깜짝 놀랐다. 심지어 깨끗한 상태이긴 해도 중고 물건인데 신축대 가격과 비슷하게 받았다. 남편은 내가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돈이 안 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당신이 잘 간직하고 있어.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써도 되고 당신은 내가 열심히 먹여 살릴 테니까 라고 말해주었다. 애초에 나도 유행하는 물건이나 여러 사치품에는 큰 관심도 없어서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의 정근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였는데 지방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가 나에겐 딱 안성맞춤이었다. 대도시처럼 도보권에 큰 가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웃분들이 친절하고 서로 사이들도 좋아 밭에서 수확한 채소 등을 나눠주시는 등 정이 넘치는 동네였다. 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해 매주 3번 정도 알바를 하고 그 외에는 남편과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다. 이웃분들에게 배워 밭에서 채소를 키우거나 낚시를 하거나 낚은 물고기로 다 같이 밥도 먹거나 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그러고 지내는 동안 동생네는 그 지역에서 바로 졸부대열에 합류했다고 한다. 집도 사고 사람들과 파티도 벌이고 동생의 다음 직업은 외제차 딜러에 본인 차도 외제차라고 아이들은 다 사립중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동생의 일은 잘 풀리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너무 헤프게 쓰는 감은 있었지만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1년 후에 동생네 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액상화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집이 기울어 수리비는 1억이 넘게 들었지만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 보니 돈이 하나도 없다며 올케가 내게 부모님이 살던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당연히 지진 피해를 맞은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결혼했을 때 올케가 이렇게 홍기진한 여자를 데려가시다니 독특하시네요 라고 말했던 걸 잊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형님 나이 먹고 드레스 입어봐야 쪽팔리기만 할 거고 결혼식도 안 올리실 거니까 축의도 안 해도 되죠? 라며 축의금도 축하한다는 말조차도 없었다. 물론 남동생도 똑같이 나쁘다. 그런 올케에게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물론 조금 혼기가 늦긴 했지만 나는 그 덕에 멋진 남편을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화가 나서 그 후 등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딱하게 됐긴 한데 집이 기울어서 못 살게 되었으면 이사를 가든 알아서 하세요. 이쪽도 이쪽 생활이 있으니까 라고 말해줬다. 가족이 지금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왜 그래?
그렇지만 부모님 유산은 공평하게 딱 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네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 같던데 스스로 선택한 일이잖아요. 라고 딱 잘라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다음날 집을 팔아준 부동산 가게에서 전화가 왔다. 올케가 혼자서 부모님이 살던 집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경비원이 경찰을 불러 끌려갔다고 한다. 들어보니 올케는 이 집은 가족 집이라서 내가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들어보내 달라고. 라며 난동을 부려 경비원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내가 팔았으니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 심지어 원래 보안이 철저한 건물인데 그냥 나 잡아가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경찰의 훈계를 들은 올케는 곧바로 내게 연락을 했다. 아니, 집주인이 다르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뭐냐뇨.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말했잖아.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집에 살게 해달라니까. 이제 와서 그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 진짜 그렇게 나오기야? 동생네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데? 어찌됐든 안 돼요. 저는 남편이 지방으로 정근 가게 되어서 같이 이사하느라 집을 팔았거든요. 뭐?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왜 멋대로 팔아? 당연히 말을 안 했으니 처음 들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제 집 팔겠다는데 왜 당신네들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쪽 집에 살겠다는 예정이 다 날라갔잖아. 대신 돈이라도 보내. 판돈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제가 왜요? 그건 안 되겠네요. 게다가 사실 저는 지금 임신도 했어요. 지금은 저도 알바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돈도 더 많이 들 거고 아이를 위해서 유산도 남겨둘 거예요. 그건 출산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돈은 벌면 되잖아.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제가 결혼했을 때는 축하의 말은커녕 독설만 늘어놓고 축의금도 없을 정도의 사이였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잠깐만, 웃기지 마. 혼자 잘 먹고 살 생각 말고 나한테도 나눠달란 말이야. 자기들이 돈을 막 써놓고 이제 와서 무슨 행패를 부리나 싶었다. 핸드폰 너머로 올케가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냥 끊어버렸다. 이사간 주소는 동생 부부도 모르기 때문에 불쑥 찾아올 걱정도 없고 전화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니 그 후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집이 좀 기울었다고 해서 딱히 살지 못할 건 또 아니니까. 다만 그 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동생 부부는 낭비가 심각했는지 돈이 완전히 동나버렸고 지진 피해도 있어서 결국 대출도 못 갚게 되어 집을 강제 청산당했다고 한다. 남동생이 하고 있던 외제차 판매점도 폐업되어 수입도 거의 없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나 뭐라나. 조카들의 학비도 필요할 테니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뭐 지진으로 인해 약간의 동정은 들어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혹시 올케의 태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분명 우리 부부도 다르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올케한테 잡혀 살고 있는 남동생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을 까내릴 만큼 까내리고는 자기가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니 무슨 낯짝인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여자를 고른 동생도 참 보는 눈이 없구나 하며 포기하고 살고 있다. 내가 5살 정도였을 때 부모님이 동시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나는 친척들에게 모두 외면받았다. 처음에 나를 데려간 건 작은 고모 가족이다. 집에 갔더니 꽤나 싫어하는 내색을 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 나를 받아들이는 건 벅찼다고 한다. 특히 딸 교육에 힘을 들여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었기에 딸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며 집안에서도 사촌 누나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었다. 고모 가족은 자식과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많은 시간을 사촌 누나와 보냈고 나는 누나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엮일 일도 없어 거의 없는 존재 취급을 받았다. 결국 3개월간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고 고모는 딸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너까지 키울 여유가 없어 라며 나를 내쫓았다. 다음으로 가게 된 곳은 엄마 쪽 친척의 집이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이혼한 후 성인이 된 3명의 아들과 살고 있었다. 3명의 아들들은 모두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고 가끔 알바를 해 놀러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벌고 집에 갖다 주는 돈은 없었다. 그 여성분은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해야만 했다. 내 밥까지 차릴 여유는 없어서 아들들이 남긴 밥을 마지막에 치우면서 몰래 먹곤 했다. 결국 그 여성분도 먹성은 좋아가지고 밥만 축내고 있어! 라고 불평하며 3개월 만에 나를 내쫓았다.
그 후로도 비슷하게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1년을 보냈고 결국 나를 고아원에 보내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쯤 양부모님이 등장했다. 사실 나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은 친척 본인들의 체면이 서질 않으니 최후의 보루로 두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 친척 회의가 열렸다. 사실상 나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친척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고아원에 가고 싶다고 말해라. 라고 친척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자리에는 내가 처음 뵙는 양부모님도 와 있었다. 그분들은 신혼부부로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다. 안정기에 들어서서 친척들에게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하필 그날이 친척 회의 날이었다고 한다. 온 친척 사람들이 다 모여든 방에 서 있는데 동현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라는 질문이 날아왔다. 나를 쳐다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고아원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시킨 대로 대답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양어머니가 일어서서 뭐? 큰 소리를 내시며 엄청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다. 누가 이런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라며 크게 화를 내셨다. 양아버지는 화를 내는 양어머니 때문에 당황하셨다. 친척들은 양어머니와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화를 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먹거렸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동현이가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오빠가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어떠니? 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나로 인해 돈이 든다는 소리를 모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지만 우리 집으로 오렴. 양아버지까지 다정하게 말씀해주신 순간 안심이 되었던 건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억누르고 있던 감정까지 폭발해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양부모님이 해주신 말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양부모님은 내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계속 안아주셨다. 큰 방으로 돌아가자 양주모님이 말리려고 하셨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똑같아! 라며 양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친척들은 받아줄 사람이 생긴 것에 환호했고 양주모님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손자로 받아주셨다. 처음에는 양부모님의 반응을 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같은 행동도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양어머니는 내게 온전히 사랑을 쏟아주셨다. 그 어린 나이에 이 가족의 행복을 절대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식사 준비도 열심히 돕고 빨래를 개거나 욕실과 화장실 청소 등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다 했다. 내심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 내가 가사를 도우면 양어머니는 동현이가 정말 많이 도움되는구나.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애써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다. 그러자 어느 날 양어머니는 동현이가 엄마가 할 일을 다 해주니까 엄마가 할 일이 없어져서 심심해. 그니까 동현이가 하는 일 엄마한테 몇 개 나눠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양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끝에 내게 남게 된 일은 곧 태어날 여동생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 후 여동생이 태어났다. 나는 양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여동생을 돌보았다. 동생은 정말이지 너무 귀여웠다. 약속을 위해 돌본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동생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고 동생도 나를 따라주어 기뻤고 소중히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다. 양어머니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으셨겠지. 그리고 양부모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동생과 조금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주셨다.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딱 한 번 만약 여동생이 태어나면 또 나는 버림받게 되는 걸까? 하며 두려웠던 적이 있다. 그건 친척들에게 계속 외면받았을 때 자식이 원인이 되어 쫓겨난 과거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동생이 태어나서 나를 향한 양부모님의 사랑이 꺼지면 어떡하지 싶어 무서웠던 것이다.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나도 양부모님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아서 안심했다. 그때는 나만 봐주시긴 했지만 아마 그런 내 걱정을 두 분은 캐치를 하셨던 거겠지. 여동생에게만 애정을 쏟아붓지 않기 위해 양아버지가 여동생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나도 양어머니가 무릎 위에 올려 안아주셨고 양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러셨다. 말로만 소중하다고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나는 이분들이 부모라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나도 30을 바라보는 나이고 얼마 전에 결혼해서 와이프 뱃속에는 아기도 있다. 와이프에게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신 사실과 그 뒤의 성장 과정을 말해주었는데
첫 임신으로 불안한 점도 많았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이 당신을 받아주셨구나. 나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그런 시부모님과 가족이 되어서 너무 행복해. 두 분께 더 잘해드려야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부모님 칭찬을 듣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정말 양어머니께 대한 감사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내게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건 분명 양부모님이다. 참고로 지금도 양부모님의 다정함은 여전하다. 내가 처음으로 와이프를 소개시켜드렸을 때 와이프를 기쁘게 해줘야겠다며 내게 좋아하는 것 등을 미리 물어서 정성껏 대접을 해주셨다. 양아버지도 일부러 회사를 일찍 마치고 케이크를 사서 돌아와 기대하고 계셨다. 내가 돌봐주던 여동생도 지금은 완전히 성인이 되어 나보다도 빨리 결혼에 꼴이 냈다. 내 가족들은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뻐해주고 있다.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걸 알려주었을 때는 나도 당연히 기뻤지만 가족들이 더 기뻐했고 양아버지는 이거 사왔다! 라며 아기 장난감을 사오시고 양어머니는 또 따로 와이프를 데리고 나와 귀여운 옷 왕창 사왔단다 라고 하는 등 효도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귀여움받고 있다. 여동생이 태어나도 아내가 생겨도 양부모님은 친부모님의 기일에는 어디가 아프지 않은 이상 반드시 함께 성묘를 하러 와주신다. 그런 가족을 가진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참고로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내가 맨 처음 들어가게 된 고모네 가족은 딸의 중학교 시험에 너무 집착한 결과 딸의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려 수험에 실패하고 엘리트 코스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두 번째로 나를 들인 어머니 쪽 친척분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망가졌고 수입이 사라져 생활이 불가능해져 빚만 잔뜩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그때 양부모님을 만났던 건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들이 아무래도 남자애라서 매일 진이 빠지지만 가끔 만나는 애엄마들과 시간을 보내며 숨을 돌리기도 한다. 우리는 항상 역 앞에 있는 가게에서 차를 마시는데 최근 한 애엄마가 골칫거리였다. 그녀는 아들과 같은 반 준아 엄마. 우리는 딱 한 번 준아 엄마랑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준아 엄마의 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후로는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아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뭘 하냐니 갑자기 왜? 에이, 왜 그렇게 딱딱해? 우리 서로 친구인데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얼마 전에 차도 마신 사이잖아. 그걸 가지고 친구라고 할 순 없지. 준아 엄마가 말하는 얼마 전이란 우리가 언제나처럼 가게에서 차를 마실 때 갑자기 점원과 함께 나타난 준아 엄마가 아, 여기에요. 라며 덥석 앉았을 때를 말한다. 당연히 우리 셋은 당황했다. 어? 준아 엄마는 무슨 일이야? 약속이라도 했었나? 그건 아닌데 창밖에서 마침 자기들 셋이서 얘기하는 게 보이길래. 보이길래라니. 사실 준아 엄마의 무례한 행동은 원에서도 유명하다. 결국 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같은 유치원의 엄마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정말 놀란 건 앉은 후의 얘기다. 준아 엄마는 가장 싼 거 하나 시키더니 우리가 셋이서 시켜놓은 감자튀김이나 닭튀김 등을 와구와구 먹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문한 적도 없으면서 무제한 음료를 떠오더니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아, 준아 엄마 그거 주문 안 하지 않았어? 괜찮아. 자기들이 이미 마시고 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주문한 척 할 수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에이, 괜찮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먹어치우고 음료도 마음껏 마시고서는 아, 재밌었다. 다음에 또 마시자. 라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시킨 몫의 동전 몇 개 올려놓고는 내 몫은 여기 두고 갈게. 라며 돌아갔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안 어울리겠노라 다짐했었다. 아, 미안. 아직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사실 당분간 차 약속은 안 잡기로 했거든. 왜? 재밌잖아. 하자. 다들 지금 바빠서 당분간은 못할 거야.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준아 엄마는 투덜대긴 했지만 무사히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준아 엄마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자 이번에는 다른 애 엄마한테 연락을 한 것이었다. 심지어 하필 가장 마음이 여린 연지 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딱 잘라 거절을 못한 연지 엄마는 차를 마시자는 약속에 응해버렸다고 한다. 연지 엄마는 나와 태수 엄마에게 정말 미안해
라며 사과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이 나쁜 거잖아. 라고 위로했다. 여튼 기왕 이렇게 된 거 얼른 끝내야겠다 생각한 우리는 그날 오후에 준하 엄마를 불러서 항상 가던 가게로 갔다.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준하 엄마한테 두 번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그리고 같이 시킨 건 나눠서 내야 해. 라고 말하자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아유 알겠어. 라고 대답하길래 안심하고 가게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제한 음료와 함께 감자튀김과 닭튀김 그리고 작은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러자 준하 엄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주스를 컵에 따라서 테이블로 가져와서는 미친 듯이 마시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무제한으로 시켰는데 뻥 뽑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어떡해. 다른 손님들과 점원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가웠다. 심지어 준하 엄마는 몰래 티백이나 설탕, 우유를 들고 와서는 주머니에 우겨 넣었다. 뭐해 지금? 괜찮아. 무제한 이용인데 당연한 권리 아니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투고 있으니 가게 점원이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니 나가주세요. 라며 가게에서 쫓아냈고 준하 엄마랑 한패라고 여겨진 우리까지 가게 출입금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준하 엄마는 자기가 원인이라는 사실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지 뭐야 저 사람? 짜증나네 진짜. 누가 봐도 우리 잘못이잖아. 그래 무개념에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준하 엄마랑은 차 안 마실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셋은 준하 엄마한테 앞으로 어울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날은 유치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어 우리 셋은 애들 끝나려면 아직 좀 남았을 텐데 차라도 마실까? 나 괜찮은 가게 알거든. 어디? 가고 싶어. 나도 저번 일 때문에 그 가게는 출입금지 당했잖아. 그 가게 아주머니가 식기 같은 것들에 엄청 신경 쓰고 원두도 직접 골라서 커피가 엄청 맛있어. 여기서 가까운데 가볼래? 가보자. 태수 엄마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근처에 있다는 그 카페를 찾아갔다. 가게 안에는 남자 알바생이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자리는 이쪽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었다. 가게 안을 자세히 봤는데 들었던 대로 여러 커피, 컵, 식기가 근사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멋지다. 그치? 가게 분위기도 엄청 좋았고 어떤 걸 시킬까 하며 메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자리에 쓱 앉아서 우리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왜 나만 빼놓고 놀아? 왜냐니? 준하 엄마가 비상식적인 집만 골라서 하니까 그만 어울리겠다고 말했잖아. 너무하잖아. 엄청 큰 목소리로 말하는 준하 엄마. 여기는 차분하게 앉아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는 분위기의 카페라서 가게도 엄청 조용했다. 알겠으니까 목소리 좀 낮춰. 겨우 괜찮은 가게를 찾았는데 또 쫓겨나면 골치 아프겠다 생각한 우리는 준하 엄마를 껴줄 수밖에 없었다. 어디 보자. 뭐가 좋을까? 뭐야? 이 커피 왜 이렇게 비싸? 바가지 아니야? 이 가게는 식기나 원두에 엄청 신경 써서 그런 거야. 부탁이니까 좀 작게 말해. 그 후로도 우리는 준하 엄마를 조용히 만들려고 애썼다. 중간에 준하 엄마가 화장실에 간 타이밍에 슬슬 일어나자는 얘기를 했고 준하 엄마가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 슬슬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넷이서 계산대로 향했다. 우리가 순서대로 계산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준하 엄마 차례가 되었을 때 점원이 20만 원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해 모두 깜짝 놀랐다. 특히 준하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며 가격이 왜 그래? 라고 한마디 했지만 손님 가방 안을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라고 점원이 받아쳐 준하 엄마의 얼굴이 파래졌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점원이 아까 화장실 청소하러 갔을 때 장식해둔 물건들이 싹 사라졌더군요. 참고로 화장실은 손님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부풀어 있는 가방을 보시면 예상이 되실 텐데요. 그리고 그 물건들은 특별 주문한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못 삽니다. 뭐라는 거야? 준하 엄마 장난이지? 설마 돈 안 한 거야? 그러고 보니 준하 엄마의 가방은 왔을 때보다 뭔가가 더 꽉 차 보였다. 설마 싶었지만 우리 셋이서 가방 안을 확인해 보니 훔친 물건들이 다 나왔다. 아니야 이건! 그걸 보고 주인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셨다. 그 후론 빠른 전개가 이어졌다. 점원이 경찰을 불러 준하 엄마는 체포되었다.
이 사실은 곧바로 원내 전체에 퍼졌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 걱정한 준하 엄마의 남편분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 서류를 내고 이사 갔다고 한다. 준하 엄마가 일으킨 사건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터라 신문에도 실려 밖을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여태까지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터라 동정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사건이 끝난 후에 다시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또 와주세요 라고 좋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차를 마시러 가는 장소가 되었다. 내 이름은 최효정. 5살에 소아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가족과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가볍고 움직이기 쉬운 의족도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고등학생 때는 남자친구도 생겼다. 남자친구 이름은 의준. 의준이도 어릴 때 암으로 아버지를 잃어서 내 마음을 잘 알아줬고 함께 있으면 편했다. 그리고 의준이 어머님도 나를 정말 잘 대해주셨다. 의준이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겨서 정말로 기뻤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싹 바뀌었다. 예, 효정아, 너 제대로 닦는 거 맞니? 그 로봇 같은 다리 말이야. 네, 잘 닦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네 의족에서 악취난다. 안 그래도 네 징그러운 다리 때문에 창피한데 우리 의준이가 창피를 당할 짓은 하지 말도록 처신 잘하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나는 크게 상처 입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의 꾸지람과 괴롭힘은 이어졌고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다. 엄마가 그런 짓을? 알았어, 내가 해결해 볼게. 그 후로 일주일 뒤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렀다. 할 얘기가 뭐니? 내가 없는 곳에서 엄마가 효정이 괴롭히는 거 알고 있어. 이제 좀 그만해. 계속 괴롭히면 우리 먼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죽을 때까지 엄마도 안 보고 장례도 안 치를 거야. 뭐라고? 예, 너 의준이한테 있는 일 없는 일 다 일러 바쳤겠다. 그런 거 아니야, 들어봐.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녹음에는 어머님의 악담이 들어있었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네가 의족이란 거 티도 안 나게 잘만 걸어다니니까 다들 몰라보잖아. 더 장애인답게 굴란 말이야. 뭐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명 쟤랑 통화한 내용인데 어떻게? 효정이 얘기를 들어보니 분명 또 엄마가 심한 소리 할 게 뻔해서 2주 전부터 집 전화로 걸린 엄마 전화는 전부 내 핸드폰으로 걸리도록 설정해뒀어. 그런데 엄마, 전화를 받자마자 효정이가 받은 줄 알고 오만 욕을 다 하던데? 감히 엄마를 속여? 속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앞으로 효정이 계속 괴롭히면 엄마랑 연 끊을 줄 알아. 이런 말까지 나오니 어머니는 이제 안 할게 효정아. 미안하다. 라며 사과했다. 그 뒤로 괴롭힘이 잠잠해져서 남편한테 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 스트레스가 사라진 나에게 아기가 생겼다.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나도 기뻤고 어머님도 축하해 주셨다. 나랑 어머님은 드디어 서로 앙금 없이 완만한 관계가 되었다. 효정아, 입덧 때문에 힘들지? 좀 누워있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해둘게. 우리와 가까이 사셨던 어머님은 내 몸을 걱정해서 자주 찾아오셨다. 하지만 산달이 다가오자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어느 날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던 어머님이 졸고 있던 날 불렀다. 전구가 안 켜지네. 좀 갈아주겠니? 참고로 어머님 키는 150cm였고 나는 165cm였다. 배가 많이 불렀지만 전구 가는 것 정도야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의자에 올라서서 전구를 빼려고 팔을 든 순간 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나는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효정아, 괜찮니? 그렇게 묻는 어머님의 얼굴엔 왠지 웃음기가 있었다. 네, 괜찮아요. 아!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어머님, 제 배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대낮부터 구급차 부르면 괜히 소란스러워지잖니. 이렇게 대답한 어머님은 그 후로도 꼼짝 않았고 그냥 뱃속에 아기가 좀 놀라서 배가 아픈 거겠지. 좀 있으면 나을 거야. 어머님은 구급차를 부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냥 제가 할게요 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표정이 싹 바뀐 어머님은 핸드폰을 던졌고 구급차 부르지 마.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 살릴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나는 결국 통증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더니 병원이었다. 괜찮아? 그곳에는 남편과 못마땅한 표정을 한 어머님이 있었다. 이게 대체... 아기는... 산딸이 꽉 차서 누웠을 때도 눈에 보였던 커다란 배가 쑥 들어가 있었다. 아기는 무사히 꺼냈어. 지금은 아직 작아서 ICU에 있어. 다행이다. 안심이 되자 눈물이 나왔다. 미안해. 전부 엄마가 꾸민 짓이었어. 남편이 들려준 얘기에 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내가 어떻게 무사히 병원에 실려왔냐 하면 그때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의식이 몽롱해서 최근 통화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점심시간에 쉬고 있던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다고 한다. 달려온 남편한테 어머님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몸이 무거워서 의자가 부러졌어.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지만 의자는 어머님이 부러지기 쉽도록 손을 써뒀다고 한다. 뒤에서 언짢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어머님이 입을 열었다. 다 의준이를 위해서 한 일이야. 만일 애가 커서 효정이처럼 마음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니?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면 또 어떡하고? 의족 수리나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의준이가 번 돈을 제가 멋대로 쓰는 꼴은 두고 못 보지. 장애인인 것만 해도 민폐인데 뻔뻔하게 애까지 만들다니. 장애인이 낳은 애는 필요 없어. 엄마 진짜. 사과하고 치료비랑 의족 수리비 내주겠다고 했잖아. 수리비? 미안해. 의자에 떨어졌을 때 의족이 고장났거든. 뭐? 충격이었다. 물론 보조금을 받아 의족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 의족은 내가 더는 힘들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거금을 들여 특별 제작해 주신 아주 소중한 의족이었다. 뭐 어떠니? 결국 애도 멀쩡하고 효정이도 별로 다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사과할 게 어딨다고? 남이 이런 짓을 벌였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만 가족을 경찰서로 보내 전과자로 만들면 남편에게도 아이한테도 안 좋을 거다. 어쩌면 좋지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 엄마랑 연 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나 혼자 살아야 하잖니. 엄마 노후는 어떡하고? 의준이 네가 날 부양해야지. 난 이제 엄마 없어. 수리비도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까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평생 엄마 볼 생각도 없고 손주도 안 보여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의준아, 이제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연 끊겠다는 말은 하지 마렴. 위자료도 수리비도 집 팔아서 낼게. 제발 용서해줘. 미안해. 남편은 어머님한테 용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자료와 수리비를 받자마자 회사를 퇴사하고 어머님 몰래 이사를 갔다. 믿을 수 있는 친척한테는 이사 간 곳을 알려줬고 어머님께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그 후 몇 달 뒤, 전해 들은 얘기에 따르면 집을 팔아버린 어머님은 값싸고 낡은 빌라로 이사와서 아들한테 속아서 돈 다 날렸네. 라며 자포자기한 채로 폭식을 일삼아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한다. 다리도 없고 돈도 없어서 혼자서는 못 살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런 메시지가 남편 핸드폰으로 왔지만 남편은 못 본 걸로 했다. 남편도 나한테 이제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내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도 없으니까. 지금 나는 남편과 활발한 딸이랑 즐겁게 살고 있다. 내 이름은 윤동현. 원래 나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일 때문에 시골집으로 이사 오게 됐다. 서울에 살 때는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며 생활했는데 여기에 처음 왔을 땐 편의점이 멀어서 불편했다. 요리를 해야 하나 싶어서 냄비나 주방용품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이웃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이웃분들이 자취생인 나를 신경 써주셔서 이사 온 날부터 조림이나 생선구이 같은 반찬을 나눠주셨다. 덕분에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다. 도시락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이렇게 나의 시골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사 오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첫 출근 날 기합을 넣고 문을 열었는데 무언가에 부딪혔다. 어라, 문이 안 열려. 어제까지는 잘만 열렸던 현관문이 무언가에 부딪혀 열리지 않았다. 옆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현관을 보니 그 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다. 우리 집 앞에 차 5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것이었다. 집 앞 도로는 폭이 좁은 데다 그 근처에는 이웃집이나 밭만 있어서 따로 길도 없고 사람 2~3명밖에 못 지나갈 정도로 매우 비좁았다. 아마 이 근처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쭉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었나 보다. 다행히 뒷문이 있어서 나는 그쪽으로 나와 출근할 수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곤란한데. 나는 차의 앞유리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주차하지 마세요. 라는 쪽지를 써서 붙여뒀다. 그날 밤, 첫 출근 날을 무사히 마친 나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회사까지 가는 길도 멀어서 힘들었다. 얼른 익숙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집에 왔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종이 같은 게 버려져 있었다. 저게 뭐지? 펴봤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썼던 쪽지였다. 꾸깃꾸깃 뭉친 종이와 내가 쓴 쪽지에 크게 X자를 그려서 버린 것도 있었다. 난 곧바로 성가신 녀석들이 걸렸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다행히 그 뒤로 3일간은 집 앞에 차가 없었다. 대신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뭐야, 시끄럽게. 그 자식 진짜 짜증나. 아무래도 집 앞에 불량배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다. 창문에서 내다보니 전에 세워져 있던 차가 또 주차돼 있었고 그 앞에서 불량배들이 떠들고 있었다. 그렇다, 그 차의 주인은 이 마을의 불량배들이었다. 당연히 나는 나가서 주의를 줄 용기가 없었다. 나는 소음을 참으며 밤을 새웠다. 그 후로 며칠 뒤, 아침에는 차가 우리 집 앞에 또 주차되어 있었다. 내가 별 말이 없어서 만만했나 보다. 하지만 나도 역시 이대로는 못 참겠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연락을 해도 차 주인이 나오질 않아서요. 우선 주차금지 딱지를 끊어두었으니 더는 주차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 나는 지각을 면하기 위해 회사로 뛰어갔다. 하지만 돌아오니 끔찍한 난장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세워져 있지 않았지만 현관문이 무언가에 맞아 부서져 있었다. 이게 뭐야? 당황한 나는 우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열쇠 구멍이 막혀 있었다. 이런, 그 녀석들 짓인가? 난 뒷문으로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켰다.
그리고 어제 받았던 반찬을 데워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다. 그때였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인터폰 소리가 같이 울리기 시작했다. 옷을 갈아입고 벌벌 떨며 나갔더니 그때 창문에서 봤던 무섭게 생긴 불량배들이 서 있었다. 이 자식 빨리도 나온다. 분수도 모르고 나대지 마. 무슨 볼일 있습니까? 무슨 볼일? 이게 미쳤나 진짜? 혹시 당신들이 저희 집 현관문을 부순 겁니까? 그러면 어쩔 건데. 너 때문에 딱지 끊겼으니까 복수한 거 아니야. 야, 여기는 네가 이사 오기 전부터 계속 우리 구역이었거든. 그렇게 여기에 주차하고 싶거든. 네가 다른 주차장 빌려와서 우리 주차비나 내라고, 멍청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침마다 문도 안 열리고 밤에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애초에 여긴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거든요. 입 다물어. 쫑알쫑알 시끄러 죽겠네. 남자놈이 찌질하게 말이야. 창피하질 않냐? 야, 너 죽여버린다. 나는 점점 지능이 한참 딸리는 이 녀석들의 거만한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그냥 주차장에 주차하면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궁하면 주차비 낼 돈도 없어요. 뭐? 진짜 짜증나네. 죽여도 돼? 내가 확 죽여버린다. 그러자 갑자기 어이, 거기. 들려오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그곳엔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식으로 보이는 중년 남녀가 서 있었다. 설마 날 구해주려는 건가?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곧 산산조각 났다. 거기 총각, 집 앞에 차 좀 세운 정도로 웬 난리야? 우리 딸이 딱지 끊겨서 곤란하게 됐잖아. 네가 대신 벌금 내. 얼른 돈이나 내는 게 좋을걸? 다름 아닌 불량배 쪽의 아군이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소리를 지른 남녀는 부부고 함께 온 노인들은 그 가족인 모양이었다. 시골에는 불량배 가족도 있네.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혼자 상대하기 버거웠던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끝이 나질 않으니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허튼 짓 하지 마. 라며 소리만 지를 줄 알았는데 내 핸드폰을 빼앗아 땅에 힘껏 던지고 말았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 부부는 내가 현관문을 못 닫게 현관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다리가 끼인 채로 있는 힘껏 문을 여러 번 닫았다. 아야야야. 다리가 빠져나가자 나는 문을 잠궜다. 다리는 아마 부러졌을 테지.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지 와장창. 창문이 깨지고 집안에 돌멩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몸을 피했지만 핸드폰도 없어서 경찰도 부를 수 없었다. 그러자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동현 총각, 내가 경찰 불러놨어. 금방 도착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옆집 할머님이 경찰에 신고하신 모양이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도망가는 걸 붙잡으려고 집에 들어온 돌을 잡아 그 사람들한테 힘껏 던졌다. 으아! 아야! 이 자식이 감히! 설마 이 나이를 먹고 돌로 눈싸움을 할 줄이야. 약 5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다. 불량배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지만 내가 던진 돌에 다쳐서 금방 붙잡혔다. 그리고 경찰 2명이 집에 들어와서 조사를 시작했고 핸드폰을 비롯해 집안을 전부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문은 다시 보니 금속 배트나 쇠 파이프로 쳤는지 훨씬 험하게 부서져 있었다. 만약 정면으로 싸웠다면 내가 진짜로 죽었을지도 몰라서 더 섬뜩했다. 그러고 얼마 뒤 불량배들은 피해액
총 300만 원의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지만 전부 멀리 도망을 가서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액은 어마어마했지만 이웃분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하셨다. 그 녀석들 이 동네에서 골치 아픈 불량배 가족이었어. 동현 총각은 안 됐지만 쫓아내줘서 고마워요. 그 후로 나는 이 마을에서 영웅 취급을 받게 됐고 이웃분들이 나눠준 반찬은 다 못 먹을 정도로 쌓였다. 지금은 시골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즐거운 시골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나는 몇 달 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서둘러 한 결혼이라서 정신없었지만 작게 결혼식도 올렸다. 지금은 회사를 퇴직했지만 아빠의 병간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빠, 오늘은 어때? 오늘은 기분이 조금 좋구나. 아빠는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아직 남편과 사귀고 있었을 때 아빠의 일로 결혼을 망설였지만 아버님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드리자. 응, 그러자. 이렇게 남편이 등을 밀어준 덕분에 결혼에 꼴이 냈다. 아빠한테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니 아주 기뻐하셨다.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가 된 내 모습을 본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난 행복하게 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지만 그 후로 아빠의 상태는 악화됐다.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아빠는 혜연아, 실은 네 동생 일로 할 얘기가 있단다. 뭔데? 아빠는 묘한 얼굴로 얘기를 시작했다. 실은 내 여동생은 몇 년 전에 사고로 반신마비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내가 죽으면 유산은 너의 동생에게 남기고 싶구나. 아빠는 몸이 불편한 동생이 걱정되셨나 보다. 내가 아빠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 응, 나도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다 동생한테 줘요. 미안하구나, 혜연아. 난 건강하니까 일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하니 괜찮아. 그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나는 아빠의 부탁을 받아들여 유산 포기를 약속했다. 너에겐 아무것도 줄 게 없구나. 미안하다. 괜찮아. 나한테는 남편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약속하고 얼마 후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다. 아빠의 죽음은 나도 동생도 각오하고 있었던 거지만 남자 혼자서 우리를 키워준 아빠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장례식 준비와 집 정리로 분주했다. 언니, 미안해. 아무것도 못 도와줘서. 휠체어에 탄 동생은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면목 없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말이야.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다. 자, 같이 정리하자. 정리한 아빠의 유품을 동생과 함께 나눠 가졌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남은 집과 땅을 전부 돈으로 바꿔 동생에게 줬다. 아빠와의 약속을 전혀 몰랐던 동생은 유산을 전부 자기가 상속받은 걸 알자마자 이러면 안 돼, 언니. 언니도 언니 몫을 제대로 받아야지. 난 괜찮아. 괜찮긴. 아빠도 이런 건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아빠랑 얘기해서 결정한 일이야. 분명 몸이 불편한 너한테는 살면서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잔뜩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는 이 유산을 써. 알겠지? 내 말에 동생은 내가 사고만 안 났다면 하고 울었다. 울지 마. 무슨 일 생기면 나도 달려갈 거야. 하지만 없는 편보다 있는 편이 나도 안심이고. 부탁이야. 꼭 받아줘. 나랑 아빠의 마음을 거절하지 말아줘. 그런 말을 들으면 받을 수밖에 없잖아. 동생은 내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다행히도 결국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난 날, 난 남편과 시댁에 방문했다.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아니요, 돌아가실 날도 알았고 평온하게 가셨는걸요. 아버님 병간호 잘했다.
근데 아버님 유산이나 재산은 어떻게 됐어? 상속세 같은 게 걱정되네. 아, 유산은 괜찮아. 난 포기했거든. 어? 뭐라고? 아빠랑 약속했거든. 유산은 동생한테 주기로. 너도 알잖아. 그 다음 순간 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인지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 야, 너 무슨 짓을 한 건지 나 알아?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한 거야? 하지 마. 남편은 화가 나서 흥분했는지 내 머리채를 잡고 팔을 붕붕 휘둘렀다. 하지 말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도 말리기 시작하셨을 때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유산 받으면 집을 다시 지어서 부모님이랑 살려고 했는데 왜 포기를 한 거야? 그렇게 소리치고는 날 두고 가버렸다. 그 후 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 얼굴이 골절돼서 한동안 붕대를 하고 지내야 했다. 정말 신고는 안 하실 건가요? 네, 이혼할 거라 괜찮아요. 의사는 신고하라고 말해줬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만뒀다. 퇴원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남편의 집으로 갔다.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왜 날 나쁜 놈 취급해? 멍청한 짓을 한 네 잘못이지. 멍청한 짓이라니? 애초에 우리 아빠 유산이야. 너랑은 관계 없잖아. 너 지금 네 동생한테 속고 있는 거야. 유산 포기라니 말도 안 돼. 그건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거야. 네 목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포기한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대화는 빙빙 돌아 끝나질 않았다. 그리고 내가 동생한테 속았다니? 네 동생은 자기 장애를 이용해서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밖에도 안 나가잖아. 동생은 나랑 아빠가 유산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울면서 사고 난 자기 탓이라고 안 받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니 밖에 못 나가는 게 당연하지. 그거 다 연기야. 뭐라고? 그리고 동생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 네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그 유산이 없으면 너랑 결혼한 의미가 없잖아. 남편의 그 말에 이혼 얘기로 돌아왔다. 난 속았어. 위자료 내놔. 라는 남편에게 변호사가 당신의 구타로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여기 진단서도 있는데 그냥 경찰서로 갈까요? 경찰 얘기를 꺼내고 나서야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주장해 적지만 위자료와 치료비도 받았다. 남편은 세게 저항했지만 시부모님이 오셔서 한 번에 지불해 주셨다. 시부모님은 혹시 얼굴에 흉이 남는다면 성형 비용도 내겠다며 우셨다. 정말로 미안하구나. 이딴 놈이 아들이라니 면목이 없다. 너희 자매와 아버님께 정말로 죄송하구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집을 나간 나는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다. 언니, 어서 와. 다녀왔어. 새 직장은 어때? 회사원은 역시 바쁘구나. 지금은 다른 기업의 정직원으로 이직해 동생과 둘이서 즐겁게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동생은 다 자기 탓이라며 유산 같은 걸 받는 게 아니었다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하지만 무슨 말이야. 오히려 아빠 유산을 노리는 도둑놈인 걸 알아서 다행이지. 하는 내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유산으로 동생이 생활하기 쉽도록 집을 리모델링해서 동생도 혼자서 즐겁게 요리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밥은 뭐야? 언니 배고파 죽겠다. 오늘은 된장국에 생선구이, 무침, 우엉볶음도 있어. 맛있겠다. 얼른 밥 먹자. 응.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여동생도 모르지만 난 지금 이렇게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둘도 없이 소중하다. 참고로 전 남편은
위자료랑 치료비를 갚을 때까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친아들이잖아. 나 들여보내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돌아가렴. 너무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가 된다. 나는 1년 반 동안 사귄 남자친구 준우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 둘 다 나이도 찾고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흔쾌히 동거를 시작했다. 날 매일 보고 싶다며 준우가 먼저 동거 얘기를 꺼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려고 하는데 사귀고 처음 맞았던 크리스마스 날 준우한테 받았던 커플링이 보이지 않았다. TV를 보고 있던 준우에게 물어봤지만 준우는 모른다며 건성으로 답했다. 아무리 찾아도 온데간데 없었고 설마 잃어버린 건가 싶었다. 준우는 울면서 사과하는 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다니. 입사 때부터 친했던 지안이에게 남친과의 동거와 반지가 없어졌던 일을 평소에 수다 떨듯이 얘기했는데 어느 날 옆부서 동기 예진이가 비슷한 반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반지는 특이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쉽다. 착각이길 바라면서 지안이와 함께 예진이를 찾아갔다. 그랬더니 뻔뻔스럽게 준우한테 받았어 라며 웃으며 답하는 거다. 어떻게 된 건지 물으니 자기는 준우랑 사귀고 있고 데이트했을 때 받았다고 했다. 준우 여자친구는 나고 그 반지가 내 거랑 똑같다고 했지만 예진이는 들은 척도 안 했다. 혼란스러웠던 나는 퇴근 후 준우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새 거 갖고 싶으면 하나 사줄게. 라며 대충 답하는 거다.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진이랑 무슨 관계냐고 물었지만 준우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음 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다시 예진이를 찾아갔다. 내 반지라는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그 반지는 준우네 집에 갔을 때 받았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준우는 아무렇지 않게 내 집에 예진이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둘이 붙어 먹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심지어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던 시기에 받았단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예진이는 내 쪽이 바람이라는데 준우는 내가 열심히 반지를 찾았던 것도 잃어버린 줄 알고 우울해했던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날 저녁 예진이한테 들은 얘기를 준우한테 말하며 추궁했더니 뭐야, 걔가 다 불었어? 사람 귀찮게 하네. 라고 말했다. 그 태도는 뭐야? 내가 그거 계속해서 찾았던 거 너도 봤잖아. 그걸 알면서도 바람 피웠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네. 그렇게 화내자 시끄러. 꺼져. 라고 소리쳤다. 뭐? 꺼지라고? 내가 할 말이야. 네가 나랑 살고 싶다면서 여기로 이사 왔잖아. 너도 알다시피 여긴 내 집이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시끄러 죽겠네. 결국 준우는 집을 나가고 말았다. 저딴 놈 때문에 힘들게 반지를 찾았다니 바보 같아. 난 분하고 슬퍼서 준우가 나가고 엉엉 울었다. 마음을 추스르고 출근했더니 둘이서 대놓고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예진이는 내가 뭘 했어? 넌 세컨드랬지? 라며 날 비웃었다. 나랑 준우가 사귀는 걸 알던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어제 오늘 일로 기분이 상했지만 두 사람의 사고 회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가능한 얽히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 후 한동안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한 달 뒤 갑자기 둘이서 날 찾아왔다. 준우는 씩씩거리고 예진이는 엉엉 울면서 네가 나한테 성병 옮겨서 우리 예진이까지 걸렸잖아. 사과하고 치료비 내놔. 라고 말했다. 당연히 난 아는 바가 없었다. 준우랑은 꼭 콘돔을 사용했고 성병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하지만 예진이는 아무리 준우가 좋아도 그렇지 너무해. 이러다 애기도 못 낳으면 어떡해.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오열했다.
하필이면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떠벌려서 결국 회사에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소문이 쫙 돌고 조용해졌을 무렵 생각지도 못하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부남인 상사가 예진이랑 똑같은 성병에 걸려서 둘이 불륜 관계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나를 둘러싼 소문 대신에 그 세 사람의 진흙탕 삼각관계에 관한 소문이 쫙 퍼졌다. 물론 준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 난장판이 되어 결국 예진이는 상사를 선택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준우는 예진이에게 반지를 빼앗아 나한테 껄떡거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는 무시했고 오히려 왜 이딴 놈이랑 내가 사귀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한 놈이었다니 나한테 미련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준우는 나랑 친한 동료와 친구들한테 차단을 당해서 회사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집에 들이닥쳤다. 난 퇴근길에 갑자기 붙잡혀 덮쳐졌고 내가 끈질기게 저항해서 성이 났는지 내 얼굴과 몸을 구타했다. 옷이 벗겨졌을 때 지안이가 부른 경찰이 출동했다.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지안이는 집에 들렀다 우리 집에 오는 길에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때 바로 못 구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안이가 아니었다면 난 분명 험한 꼴을 당했을 거다. 지안이 덕에 미수로 그쳤다. 나는 지안이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준우는 미수로 그친 탓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대응했다. 물론 위자료와 치료비도 청구했고 준우는 시퍼렇게 질려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난 부상과 충격으로 2, 3일 동안 입원했고 퇴원 후에 그 얘기를 들었다. 퇴원 후 출근했더니 역시 소문이 퍼져 있었고 준우는 물론 상사와 예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불륜을 들켜서 해고된 모양이었다. 퇴원 후에는 부모님 댁에서 지냈지만 어느 날 경찰한테 내 집에 누군가 불법 침입을 했단 연락을 받았다. 당시 준우는 구류돼 있어서 단순히 도둑인 줄 알고 나한테는 왜 나쁜 일만 생길까 우울했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상사와 예진이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예진의 말에 따르면 난 성병에 걸린 데다 회사도 잘렸고 상사도 빈털터리가 됐어. 준우는 너한테 돌아갔고 전부 다 너 때문인데 너만 멀쩡하잖아. 그래서 너한테도 성병을 옮겨주려고 했지. 그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침입한 이유였다. 전에 준우가 불러서 왔을 때 복사해둔 열쇠로 침입했다고 한다. 상사한테는 걔를 덮쳐버리자. 다 같이 즐기는 거야. 라며 구슬렸다고 한다. 나만 해고를 안 당했으니 그 정도는 당해도 싸단다. 정신이 회복되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난 졸도했을지도 모른다. 그 후 상사와 예진이도 체포당했고 예진이는 교사죄로 상사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들었다. 그 후 회사에 복귀하니 오히려 난 동정의 눈빛을 받았다. 남친도 뺏긴 마당에 그 남친이랑 관계자들이 다 체포당했으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도 친구들이 알게 됐다. 둘 다 미수였긴 하지만 난 설상가상으로 2번이나 험한 꼴을 당할 뻔했다고. 그래도 친구들이 나를 걱정해주며 다음엔 꼭 멋진 남친을 찾아줄게 라며 여러 남자들을 소개시켜준 덕에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나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체포당한 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뿔뿔이 흩어져 자취를 감춘 모양이다. 정말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었어.